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대인을 알고 싶은 MC 김현영입니다. 저희 유대인 경제사는요, 박해받던 민족에서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된 유대인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전략과 용기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 기업들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옆에는 봐도 반가운 두 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대인의 성공 요인을 두루 갖춘 대표 기업 몇 곳을 딱 뽑아서 집중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기업은 로스차일드. 이름만 들어봐선 기업이라기보다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귀족 가문 같아요. 로스차일드. 이게 뭔가요, 교수님? 로스차일드가 이제 과거에 영국에 있던 이제 굉장히 이제 갑부 유태인계 이제 그 은행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나폴레옹과 전쟁을 벌일 때,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전을 벌이고 이제 영국과 워털루 전쟁을 벌였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폴레옹과 영국과의 전쟁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다. 과연 나폴레옹과 전쟁했을 때 나폴레옹이 이긴다 이렇게 첫 번째 정보를 들어가지고 많은 영국의 자본가들이 국가의 채권을 팔고 다 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폴레옹이 지고 영국이 이긴다는 얘기를 듣고는 헐값이 떨어진 90%까지 폭락한 영국의 국채를 사서 갑부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시티뱅크나 모건 스탠리나 이렇게 세계적인 은행에 출자도 하고 뭐 록펠러 그룹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라든지 은행에 실질적인 자금을 대주고 대주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이야, 어찌 이름처럼 예사롭지 않더라 했더니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수로 부를 쌓았을까요, 교수님? 네, 로스차일드 가문은 우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중상주의에 꽃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중앙은행의 모태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항해조례에 의거해서 그대로 영국 런던으로 자리를 옮겨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단위 국가별로 이렇게 경제나 그 시스템이 살아났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는 의미는 이제는 단위 국가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전 세계격인 유럽 대륙 전체의 그 멀티내셔널 금융 시스템을 그들이 구비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금융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업적인데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원래 로스차일드 가문은 프랑크푸르트 게토에 살았던 거기서 골동품을 운영하던 가족이었는데 그 어음거래를 위해서 셋째 아들을 먼저 영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의 그 옷감이나 옷들을 프랑크푸르트 게토에 있는 아버지 가게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런던 시장을 드나들면서 이제 채권 거래를 하면서 커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유럽 주요 5개 도시에 파견을 합니다. 큰아들은 프랑크푸르트를 맡게 하고 나중에 큰아들은 독일이 통일되면서 초대 재무부 장관을 해요. 둘째는 오스트리아를 보내고 이제 셋째는 미리 영국에 보내져 있었고 넷째 아들은 이태리 나폴리를 보내서 당시 교황권의 금융을 전담하게 하고 막내 다섯째는 그 파리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거점 지역이 다 그 주재국의 가장 큰 은행으로 크면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금융 그룹을 이룹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금융 그룹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우선 첫째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습관대로 정보 공유에 강했고 두 번째는 그 흩어져 있는 형제들 간의 단결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탄탄한 금융그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럼 유럽 금융권에서 장악하는 과정에서 혹시 유대인이라 가능했던 유대적인 그 성공 요인은 없을까요? 예, 그거는 아까 정보 공유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원래 유대인들은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간에 종교적인 의문점이 있으면은 편지 왕래를 했어요. 고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 왕래송에는 나중에 상품 정보, 뭐 환시의 정보, 지역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모든 디아스포라 간의 그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점점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정보가 곧 돈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돈을 상품으로 본 첫 번째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은 금화나 은하였었거든요. 네. 근데 금화나 은하의 교환 비율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 틀려. 근데 그거를 종합해서 그 환 거래를 하면서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를 빨리 공유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띄운다거나 전용 마차를 밤새워 달리게 한다거나 도보역 같은 데는 선박들을 구비해 놔가지고 수송 시스템을 완성을 합니다. 그게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그대로 상품의 통상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번 거는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띄울 때 이쪽에 환시세가 떨어졌으면 뭐 빨간 리본을 묶어서 띄우고 올랐으면 파란 리본을 묶어서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입수를 해서 환시장에서 그 환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차익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형제들끼리 예를 들어서 런던의 금값이 고평가돼 있고 프랑크푸르트의 금값이 저평가돼 있으면 런던에서 금을 팔고 같은 수량을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간에 빨리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데 즉 한마디로 정보 공유와 상거래 시스템을 결합시킨 거죠. 그게 그들이 돈을 벌게 한 기초적인 힘입니다. 역시 유대인은 뭉치면 산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다. 뭐 이런 식이네요. 두 번째 기업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기업이라면서요, 김 교수님? 구글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이제 검색량이 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의 한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글은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700조 원쯤 되죠. 1,700조 원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600조쯤 되니까 삼성전자 한 3배 정도 된다. 혹시 구글의 그 유대적인 성공 요인이라는 게 저희가 예전에 배운 창의력에 관한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창의력에 가는 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티크놀람이라는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 티크놀람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거를 완성되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게 티크놀람 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하나님을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티크놀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의 목적이나 기업의 목적이 이 티크놀람에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티크놀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식 때 유대인 그 13세 아이한테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티크놀람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업에는 항상 이 기업이 하나님 사업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대인 기업에는 그러한 사상이 쫙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어떤 움직임이 이 티크놀람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서로 친구를 맺어주고 서로 유대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가 80억 명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5천 명, 한민족은 한 8천만 명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반입니다. 전 세계 이미 반을이라는 인류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서로 유대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전 세계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 유대를 맺어준다. 그것이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도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또한 그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그게 버금가는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또 전 세계 사람들 더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항상 유대인들이나 뭐 기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항상 구상하더라고요. 삼성이나 뭐 현대나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떠한 기업을 만들거나 어떤 게 좀 불편한가? 그것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고 거기서 바로 인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두 분 교수님들은 워낙 그 해외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유대인 기업 공동체 정신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체감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약의 민족입니다.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와 협동 위에 근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디 외지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시나고그를 제일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 디아스포라에서 자기 동족이 찾아오면 유대인들은 전통상 그 시나고그의 원로가 그 출장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럼 초대를 하기 전에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뭔지 이런 거를 미리 꼬치꼬치 물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이나 저녁 자리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는 이 출장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같이 배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출장자한테 원하는 정보, 그 다음에 원하는 인맥, 이런 것들을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다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걸 믿고 실제로 동족들이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을 도와줘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유대인 예를 들어서 무역업계를 보면 우리 한국의 바이어가 유대인 큰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맺고 하는 건 일종의 행운에 속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한번 신뢰관계가 맺어지면 계속 사업을 커나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싼 가격으로 들어와도 그 신뢰관계를 웬만해서는 깨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일면이 있는데 반면에 자기들 동종업계의 유대인들끼리는 굉장히 친하고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바이어가 가끔 실수하는 게 다른 큰 바이어, 유대인 바이어를 보고 거래를 하고자 뭐 더 싼 가격 오파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신뢰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유대인 바이어를 만날 때는 그 한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유대인 전체 동종업계를 다 상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요, 그 유대인의 티크놀라와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이랑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크놀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을 발전시킨다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홍익인간이라는 자체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거든. 근데 그 널리 이롭게 하는 방법 중에 제세이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섭리, 즉 하늘의 뜻을 파헤쳐서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티크놀람 사상과 우리의 홍익인간과 제세이하의 사상이 사실은 같은 맥락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유대 기업으로부터 이것만큼은 벤치마킹을 하길 바란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하고 경쟁도 하지만 같이 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경쟁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항상 바깥의 큰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협동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유와 그다음에 다른 필요한 사항들, 뭐 필요하다면 기술을 협조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그걸 힘을 모아서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들한테 배우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는 경쟁을 하되 상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협동함으로써 큰 사안을 혼자서는 못 뛰어넘어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게 돼요. 그들이 백화점을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서로 가격 경쟁을 했다 그러면 세상에 백화점은 태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 대신 그들은 품질 경쟁을 했어. 가격은 제대로 받고 대신 품질을 최고로 만들자. 그다음에 소비자가 찾아와서 불만을 얘기하면 무조건 환불해 주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백화점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경쟁을 하지만 서로 단합을 해서 외부의 다른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보다는 확실한 그 경쟁력을 갖는 거죠. 우리 기업들한테도 그런 거는 꼭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뭐 또 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명씩 산업재해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하려고 출근해서 돈 벌려고 출근했는데 가장이 죽어버리면 그 가족이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천만 명 민족인데 우리 민족끼리 좀 더 그 생명에 우리 근로자 직원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명이니까 하루에 3명씩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진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에 뭐가 제일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안전하게 좀 그렇게 좀 신경을 쓰자. 뭐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하는 일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이니까 하루에 30명이 자살한다는 거죠.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70대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40%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 노후 대비를 못하고 굉장히 이제 너무 이렇게 일만 하시고 자녀 교육에만 신경 썼는데 또 자녀들은 또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또 핵가족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삼성전자나 우량한 기업에 그 주식은 절대 사고 팔지 마십시오. 최근에 주식이 한 30% 가까이 내렸는데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우량한 주식이 아니면 시가총액 30위 이내 기업 아니면 이제 그 30위 이내 기업으로 바꾸시고 본인이 은퇴해서 노후 자금으로 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량한 기업에 60세나 70세 은퇴할 때까지 내가 노후 자금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주식을 사고 팔으면 수수료만 나가고 정권 회사만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량한 기업,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기업을 내가 60세나 70세까지 주가가 한 30% 정도 빠지더라도 절대 팔지 마시고 좀 버티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애플 주식이 50%까지 빠졌었거든요.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50% 빠지면 또 100%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하락했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이익을 완전히 손실을 증명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량한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노인 빈곤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기업이 들으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업이 이것만큼은 최고다 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우리 메모리 반도체 80%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세계 1등입니다. 80%.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LNG, 선박 이게 90%가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조선소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세계 특허 등록으로 세계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머리가 좋고 네. 굉장히 명석하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한 5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세계에서 제조업 기준으로 수출액으로 따지면 세계 5위예요.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라든지 IT 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1876년도 이제 광화도 조약을 할 때 일본은 가장 빨리 개화를 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쇄국 정치를 해서 세계의 큰 흐름 물결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쇄국을 하고 외국인들을 못 오게 하고 했었는데 일본은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굉장히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수출액 기준으로 100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전체 수출, 1인당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75%가 GDP의 75%가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은 25%가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고 저는 한 3년 내에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의 수출액을 능가할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공동체 정신까지 더하면 금상첨화다 이거죠? 기업 경영을 주제로 함께한 유대인 경제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꼭 기업이라고 부를 만큼 큰 회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은 식당 상점이라 해도 그것을 책임지는 사장님이라면 유대인의 경영 철학을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약이 되고 돈이 되는 유대인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